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이 됐는데 어제 법정 출석한 이 대표 모습과 여당 입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은 재반 증거를 종합하면은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구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다면 일단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람을 아냐 모르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뭐 압박을 느꼈냐 안 느꼈냐 이러한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음 대선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대장동이라는 큰 어떤 권력형 비위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받고 거기에 누가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어 나온 이런 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다음 선거에 나가냐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위기에 빠뜨린 것 자체가 좀 부당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근데 그런 이 대표의 거짓말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 이런 입장이고 결국 1심 재판부가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또 검찰에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심 유죄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현동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영상이 정확하게 남아있고 국회 속기록이 남아있고 특히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낼 때 혁신도시법 43조 6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구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 의무가 발생하는 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었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공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는 발언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기보다는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1심 무죄 부분 이 부분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과 해석들이 나오는데 강성필 대변인 보시기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1심에서는 재판장께서 판단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가 소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든다면 2014년 3월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해서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2013년 3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규제개혁과 혁신 어떤 과제에 대해서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인적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문건이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게 성남시와 관련된 문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소명을 하면 저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2심 선고 결과와 함께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3월 26일로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의하면은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판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5월에 열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선거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 상고심으로 올라가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접수받고 하는 과정에서 약 40일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대법원이 선거 전에 결과를 내놔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심급마다 6개월 또는 3개월 안에 끝내라라는 것만이 규정의 내용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년 내에 모두 마무리돼야 된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못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조기 대선 이후에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도 다 중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에 두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계에서도 저는 논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누군가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해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란 직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되어서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고 계신 이런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위에는 이제 특권을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뭐 내란과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불소추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통령의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직을 수행하라는 근본적인 취지인데 이게 법정 미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거기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애초에 법에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을 국민들께서 바라보셨고 또 온 국민이 변호사 수준이 될 만큼 어떤 혐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에 나온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했다면 저는 재판부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도 그 부분 국민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헌법 84조라는 게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이외에 형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결국 이 소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법조계 해석도 나뉘는 것 같아요. 결국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기소를 포함해서 재판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의미인지 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재판도 모두 중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엔 소추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작년에 이 헌법 84조 문제가 처음 대두됐을 때 제가 7분의 헌법학자의 교과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해서 2분의 헌법학자는 기소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3분의 헌법학자는 재판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2분의 헌법학자는 구체적인 뜻풀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7분 중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취임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서술한 헌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은 누구도 상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은 대법원이 판단을 통해서 정리해 줄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가기 전에 이런 문제는 이런 국가적인 논란이 불거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자진 사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셨던데 자진 사퇴보다 더 확실하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불출마겠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정리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지금 헌법학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친명계에서는요.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 최종심이 아니고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충분히 반영이 된 만큼 이 대선 주자로서 위상에는 변동이 없을 거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선 주자들께서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 앵커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저는 후보를 교체하는 상황이 과연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민심에 따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우리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그때 가서 고민하고 그때 가서 민심을 경청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짚어볼게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를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니까 이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소 거친 반응을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대단히 품격이 없고 여유가 없고 상대당 정치인에 대한 매우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죠. 해서는 안 될 표현인데 여기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이 상당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위트 있게 이재명 대표의 말을 받아친 셈인데 1984년에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있었던 명장면을 생각나게 하죠.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상대 후보가 먼데일이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먼데일이 TV 토론에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이번 선거에서 당신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고 대통령이 되기에는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먼데일이 레이건의 나이를 공격하려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되받아침을 당합니다. 그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아주 효율적으로 받아치는 그런 위트 있는 역공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 전 대표가 책이 일단 출간이 됐고요. 지금 책의 내용과 또 뭐 이력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책 상당 부분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할애를 했어요.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저도 인정할 만큼 말재주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저격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일회성으로 말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도자로 선택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들에게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으려면 일단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 비전이 공감을 받아야 되고 그 비전이 시대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아젠다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또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분간은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표를 줄까 하는 회의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과거 총선 때 2조 심판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작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어떤 대선 경선을 통과하려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어떤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때문인지 한 전 대표가 책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내용도 좀 담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성찰적인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들어간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지나고 보니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성찰적인 메시지를 담았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저런 결정들을 할 때 상당히 괴로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의 한동훈 전 대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 있어서 저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전 대표가 다음 주에 북 콘서트를 열고 공식 활동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등판을 딱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게 영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얼마나 주목받느냐에 대해서 저는 많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 출판의 시기를 지금으로 맞춘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이 곧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책을 보면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따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현역 의원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하고 있는 어떤 보수 지지층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못하면 이게 배신자론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 잘 이 난관을 헤쳐나간다면 제대로 된 어떤 국민의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셔서 그 책 내용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으니 탄핵을 좀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도 책에 담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약 10여일 동안 그 전국의 한 복판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려고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책의 출간 시점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전으로 맞췄겠죠. 그러면 뭐 국회 소추위원단이 그것을 헌재 자료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는 이제 추론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계엄까지 하게 됐다는 얘기를 누차례 하셨고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이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인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한 임기 단축 개헌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개헌 특위를 발족시킨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있고 나서 즉각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개헌은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윤 대통령의 언급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비상계엄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29번이나 되는 반복적인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통해서 이 87체제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만 하면 바로 국무위원이든 행정각부의 장이든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면서 장기간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국회의 의회 권력이 아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의 사법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7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저히 예정하거나 전제할 수 없었던 바거든요. 그러면은 개헌은 윤 대통령의 언급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 개헌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은 완수가 돼야 되고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 개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저는 한편으로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지나간 버스에 대고 손을 흔드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사과 정도는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사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이제는 승복하고 이제 국민 모두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언급
언급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피청구인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소화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이젠 정말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숙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예측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헌재를 상당히 좀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최대 다수의 국민이 존중하고 또 수긍하고 승복하도록 하는 그런 성숙한 기회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조금 전에 영상에 등장했던 그 두 분의 양쪽 대리인 변호사의 발언 둘 다 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첨언하고 가겠습니다. 네. 변호사 개인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고려될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그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의 무속 논란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은 탄핵 사유로서 전혀 고려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대리인의 발언 모두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 첨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요.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선고 결과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수가 될 것 같지만 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임명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을 할지도 사실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탄핵 심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평에 들어가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다시 이 헌법 재판에 합류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미지수입니다. 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선고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중도 취임을 하게 된다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세요?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은혁 후보자가 이 재판의 선고에 관여하려면 반드시 변론 재개가 필요합니다. 예. 그동안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헌재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마은혁 재판관이 설령 취임을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기존의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평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그 관여 없이 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시킨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 심판 절차가 상당히 기연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이기적으로 투입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국민적,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선택을 섣불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철통 보안 속의 평의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돼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니라 뭐 다른 결과 뭐 7대1, 6대1 아니면 5대3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그런 기각 의견이 실제 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민적인 분열이 현실화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법 재판관들이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7대 1이나 아니면 뭐 6대 2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을 8대 0으로 조금 합의 끝에 좀 설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헌법 재판관의 위상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분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